10년간 손주 교육비로 모아둔 5천만 원이 사라졌을 때 며느리는 명품 가방 20개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근근히 살았죠.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아들이 대학 나와서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을 때는 정말 기뻤거든요. 며느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좋더라고요. 말씨도 공손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검소한 게 마음에 들었죠. 명절 때 오면 비싼 선물 대신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써오더라고요. 옷도 튀지 않게 단정하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정말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랬거든요. 돈 쓰는데 신중했고 아들이랑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저축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돈 쓰는데 거침없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달랐으니까요. 결혼 3년 차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귀여운 딸이었죠. 저는 너무 기뻐서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며느리는 출산 후에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아기 옷도 중고로 사거나 물려받은 걸 입히고 장난감도 비싼 거 안 사고 알뜰하게 키웠죠. 저는 속으로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손주는 벌써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됐죠. 저는 손주 교육비를 미리 준비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손주 이름으로요.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죠. 가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손주 교육비만큼은 꼭 모으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우리 돈이 없어도 손주는 공부 잘 시키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을 모았어요. 한 달도 빠짐없이 50만 원씩 넣었죠. 가끔은 보너스도 받으면 조금 더 넣기도 했고요. 통장 잔액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 됐어요.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손주가 중학생 되면 이 돈으로 학원도 보내고 고등학생 되면 과외도 시키고 대학 가면 등록금도 내주려고 했어요. 통장은 집에 잘 보관해뒀어요. 금고 안에 넣어뒀죠. 아들도 알고 있었고 며느리도 알고 있었어요. 손주 교육비 통장이라고 설명해줬거든요. 며느리도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며느리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는데 점점 눈에 띄더라고요.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집에 놀러 왔을 때 작은 크로스백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죠. 가방 새로 샀냐고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서 자기 돈으로 하나 샀다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가끔은 자기한테도 선물 하나쯤 해야죠.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다른 가방을 들고 왔어요. 이번엔 좀 더 큰 토트백이었죠. 제가 또 물어봤어요. 또 샀냐고요. 며느리는 이번엔 백화점 세일에서 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며느리 돈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새 가방을 들고 왔어요. 이번엔 명품 브랜드 로고가 확실히 보이는 거였죠. 제가 아무리 명품을 몰라도 그 로고는 알 수 있었어요. 샤넬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샤넬 가방이 얼마나 비싼데요? 수백만 원은 하잖아요. 며느리한테 물어봤죠. 이거 진짜냐고 얼마 주고 샀냐고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회사 선배가 준 거라고 중고라서 싸게 샀다고 그렇게 둘러대더라고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캐묻진 못했죠. 그날 며느리가 간 후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요즘 명품 가방을 자주 산다고 좀 이상하다고요. 남편도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맞벌이에도 그렇게 여유가 있나 싶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 후에 아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요즘 가방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돈은 괜찮냐고요. 아들이 대답하더라고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아내가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쇼핑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에 며느리네 집에 갔어요. 반찬 좀 해다 주려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거실 한쪽에 명품 가방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대충 세어봐도 10개는 넘어 보였죠.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제가 아는 브랜드만 해도 여러 개였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이게 다 뭐냐고, 왜 이렇게 많냐고요. 며느리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좋아해서 모은다고 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됐죠. 이 가방들이 다 얼마인데요? 수천만 원은 들어갔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방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냐고, 돈이 아까운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자기 돈으로 사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며느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들 월급이랑 합쳐도 명품을 이렇게 살 정도는 아닐 텐데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너무 많이 산다고 걱정된다고요. 남편도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죠. 며칠 후에 아들이 집에 왔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저는 물어봤죠. 무슨 일 있냐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요즘 정말 쇼핑에 미쳐 있다고, 카드값이 매달 1,0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자기가 말려도 듣지 않는다고, 계속 명품만 산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드값이 1,000만 원 넘게 나온다고요. 그럼 빚이 쌓이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카드 빚이 몇 천만 원 됐다고, 갚을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며느리가 쇼핑 중독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며느리랑 진지하게 얘기해 보라고, 이러다가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냐고, 빨리 손 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아들도 알고 있다고, 아내한테 계속 말하는데 듣질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엔 검소했는데 갑자기 명품에 빠져서 집안 경제를 망치고 있잖아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요즘 쇼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집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좀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며느리는 처음엔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카드 빚이 몇 천만 원이라며 이러다가 파산하는 거 아니냐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소리쳤죠.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자기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 들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 태도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예전에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명품에 빠지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어젯밤 일을 얘기했더니 아들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내가 요즘 정말 이상하다고, 말도 안 통하고 명품 생각만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죠. 며느리를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쇼핑 중독은 병이라고, 치료받아야 한다고요. 아들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병원 가는 걸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고, 그냥 명품을 좋아하는 거라고, 병원 갈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답답했죠. 며느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가방뿐만 아니라 시계도 사고 옷도 사고 구두도 사더라고요. 아들이 말하길 집이 명품 매장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요즘 SNS를 엄청 한다고 그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에 명품 인증샷을 매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산 가방, 시계, 옷을 찍어서 자랑하는 거래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아요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그게 재미있어서 더 명품을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명품을 산다니요. 허영심 때문에 집안 경제를 망치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손주 교육비 통장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잔액이 얼마나 됐나 궁금했거든요. 금고를 열고 통장을 찾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통장이 제자리에 없는 것 같았어요. 금고 안을 다 뒤져봤지만 통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죠. 어디 갔을까요? 혹시 제가 다른 데 뒀나 싶어서 집안을 다 뒤졌어요. 서랍도 뒤지고 장롱도 뒤지고 책상도 뒤졌지만 통장은 없었어요. 저는 패닉 상태가 됐죠. 1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이 담긴 통장인데 사라졌다니요. 남편을 불러서 말했어요. 손주 통장이 없어졌다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요. 남편도 놀라서 같이 찾아봤지만 역시 없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전화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잔액이 0원이라고요. 한 달 전에 전액 인출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0원이라고요. 5천만 원이 다 어디 갔다고요. 은행 직원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0원 맞냐고 확인 좀 해달라고요. 직원이 다시 확인해 주더라고요. 맞다고, 한 달 전에 전액 5천만 원이 일시불로 인출됐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찾아간 거냐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예금주 본인이 찾아갔다고요. 손주 이름으로 된 통장이니까 친권자가 와서 찾아간 거라고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권자라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손주 통장을 가져가서 돈을 찾아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며느리가 훔쳐간 거잖아요. 남편이 저를 부축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손주 통장 가져가서 5천만 원 다 찾아갔다고요.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며느리가요?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며느리가 훔쳐간 거예요.
남편이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집에 오라고 며느리도 데리고 오라고 했죠. 1시간 후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는 안 왔더라고요.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대요. 저는 아들한테 다 말했어요. 손주 통장이 사라졌다고 은행에 확인했더니 1달 전에 며느리가 5천만 원 다 찾아갔다고요. 아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 엄마가 그랬다고요. 허락도 안 받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죠. 며느리한테 돈 찾아간 거 알고 있었냐고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몰랐다고 아내가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를 당장 데려오라고 여기 와서 설명하라고 소리쳤죠. 아들이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받질 않더라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지금 바로 집에 가보겠다고 아내한테 직접 물어보겠다고요. 저는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며느리 얼굴 당장 보고 싶었거든요.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남편도 같이 갔죠.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왜 다 같이 왔냐고 물었죠.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손주 통장 내가 가져갔지. 5천만 원 어디다 썼어?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들이 물었어요. 정말 엄마가 그 돈 찾아간 거냐고, 왜 허락도 안 받고 그랬냐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죄송하다고 그게 다냐고, 돈은 어디다 썼냐고 소리쳤죠?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필요한데 썼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필요한데 그게 뭔데요? 명품 사는데 썼지 뭐. 며느리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리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명품만 산 게 아니라고, 생활비도 쓰고 카드값도 갚고 그랬다고요. 아들이 물었어요. 그럼 5천만 원을 다 썼다는 거냐고, 지금 남은 돈 없냐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썼다고, 한 푼도 없다고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10년 동안 손주 교육비로 모은 돈을 1달 만에 다 써버렸다니요. 남편이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정확히 뭐 샀는지 말해보라고, 하나하나 다 설명하라고요. 며느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 10개 샀고, 시계 3개 샀고, 옷이랑 구두도 많이 샀고, 카드빚도 2천만 원 갚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손주 교육비를 명품 사는데 다 썼다니요. 아들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머니가 10년 동안 모은 돈인데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서 명품 사는데 다 썼냐고 소리를 질렀죠.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몰래 가져갔냐고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하면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가져갔다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연히 안 주죠. 손주 교육비를 왜 명품 사는데 주겠어요. 며느리한테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돈 다 갚으라고, 명품 다 팔아서 갚으라고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명품은 이미 다 썼다고,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갚을 거냐고,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물었죠.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천천히 갚겠다고, 월급 모아서 갚겠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며느리 월급으로 언제 5천만 원을 갚겠어요. 10년은 걸릴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자기가 갚겠다고, 자기 월급으로 갚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왜 아들이 갚아요? 며느리가 책임지고 갚아야죠. 남편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경찰이라고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다른 사람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건 범죄라고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고 했죠. 아들이 말렸어요. 엄마까지 범죄자로 만들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집안에서 해결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 편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제대로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경찰서에 갔어요. 며느리를 횡령 혐의로 신고했죠. 아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희는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이 며느리를 조사했어요. 며느리는 모든 걸 인정했어요. 손주 통장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5천만 원을 찾아서 명품 사는데 다 썼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경찰이 말하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횡령 사건이라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빌었어요. 처음이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번에 제대로 혼을 내줘야 며느리가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경찰이 말했어요. 아들은 저희한테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아내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냐고 그렇게 소리쳤죠.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화내는 것도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된다고, 내가 저지른 일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요. 며느리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도 저희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한 달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가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조사를 받았죠. 저는 검사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10년 동안 손주 교육비로 모은 돈을 며느리가 허락 없이 가져가서 명품 사는데 다 썼다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검사가 말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기소될 거라고,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요.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 SNS를 확인해 봤어요. 아들이 전에 며느리가 인스타를 한다고 했거든요. 며느리 계정을 찾아봤죠.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인스타는 명품으로 도배돼
있었거든요. 최근 게시물부터 봤는데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캡션에는 드디어 버킨 득템이라고 적혀 있었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부럽다, 예쁘다, 그런 댓글들이요. 며느리가 답글도 열심히 달았더라고요. 다음 게시물은 샤넬 가방이었어요. 오늘의 아이템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다음은 롤렉스 시계였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우리 돈으로 명품 사면서 SNS에 자랑하고 다닌 거잖아요. 계속 스크롤을 내려봤어요. 한 달 동안 게시물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거의 매일 명품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가방, 시계, 옷, 구두, 액세서리.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며느리가 SNS에서 꽤 유명한 것 같았어요. 팔로워가 10,000명이 넘더라고요. 댓글마다 부러워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댓글 하나하나 댓글 달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남의 돈으로 명품 사면서 SNS에서 인기인 행세하고 사람들한테 부러움받고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허영심 때문에 손주 교육비를 다 날린 거죠. 저는 며느리 게시물을 전부 캡처했어요. 증거로 쓰려고요. 재판에서 며느리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그랬죠. 며느리가 산 명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격을 찾아봤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2,000만 원, 샤넬 클래식백 800만 원, 롤렉스 시계 1,500만 원, 그렇게 계산하니까 정말 5,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우리 돈을 이렇게 펑펑 써버렸구나 싶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저는 캡처한 사진들을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며느리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도 좋은 증거라고 말했어요.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일 거라고 그렇게 말했죠.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희는 법정에 갔어요. 며느리도 와 있었어요. 아들도 함께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제대로 차려입고 왔어요. 하지만 명품은 안 들고 왔더라고요. 당연하죠. 재판정에 명품 들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피고인 횡령 사실을 인정하냐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검사가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훔친 돈을 어디에 썼냐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명품 구매에 썼다고, 가방, 시계, 옷을 샀다고요. 검사가 증거로 SNS 캡처 사진을 제출했어요. 며느리가 올린 게시물들이 화면에 떴어요. 판사도 그걸 보더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명품을 많이 샀냐고, SNS에 자랑하려고 샀냐고요. 며느리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변호사가 며느리를 변호했어요. 며느리가 쇼핑 중독에 빠진 거라고, 병적인 상태였다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어요. 중독이라고 해도 범죄는 범죄라고, 남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건 횡령이라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죠. 판사가 저희한테 물었어요.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 있냐고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10년 동안 손주 교육비로 모은 돈을 며느리가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명품 사는데 다 썼다고 정말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든다고
며느리가 제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검사와 변호사가 계속 공방을 벌였죠. 검사는 며느리가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며느리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를 달라고 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저희한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와서 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들이 저희한테 말했어요.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아내도 반성하고 있다고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 편을 드냐고, 며느리가 한 짓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어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며느리가 감옥에 가게 될까?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요. 며칠 후 2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판결 선고 날이었죠. 저희는 다시 법정에 갔어요. 며느리도 와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다고 했죠.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집행유예라니, 실형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판사의 판결이니까요. 판사가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렇게 말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만족했어요. 비록 실형은 아니지만 며느리가 범죄자로 기록됐으니까요. 집행유예라도 받았으니까요. 이제 며느리는 전과자예요. 평생 그 기록을 안고 살아가야죠.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터치에 이어서 감상해 주세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저는 물어봤죠. 무슨 일 있냐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이라고요. 아들이 설명했어요. 아내가 재판 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시댁 눈치 보면서 살 수 없다고 이혼하자고 먼저 말했대요. 아들도 생각해보니 아내를 믿을 수 없다고, 돈 문제도 있고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혼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손주도 있는데 이혼하면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봤죠. 손주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키우기로 했대요. 양육권은 며느리가 갖고 자기는 양육비만 내기로 했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를 자주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잘못한 거니까 이혼은 당연한 결과였죠. 한 달 후 아들이 이혼했어요. 며느리는 손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저희는 며느리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손주도 자주 못 보게 됐고요. 한 달에 1번 정도 면회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서 손주를 데려와서 저희한테 보여줬죠. 손주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 교육비로 모았던 돈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시 모으기로 했어요. 손주 교육비를 다시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번엔 더 조심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숨겨놓을 거예요.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들으니 며느리가 쇼핑 중독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끝난 관계인걸요. 며느리는 평생 후회하며 살겠죠. 한순간에 허영심 때문에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전과자가 됐으니까요. 이혼 후 아들은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지내더라고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혼한 거에 상처받았고 손주 못 보는 것도 힘들어했죠. 저는 아들을 자주 불러서 밥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줬죠.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나오고 그렇게 회복하더라고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거든요. 한편으론 며느리 소식도 들렸어요. 며느리가 혼자서 손주 키우느라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대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손주를 많이 돌봐준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명품 사느라 돈 다 쓰고 가족까지 잃었으니 당연히 힘들죠. 며느리가 명품들을 팔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중고로 팔아치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고는 반값도 안 된대요. 2천만 원 주고 산 가방이 중고로 팔면 7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며느리는 큰 손해를 보면서 명품들을 하나둘 팔아치웠대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1,500만 원 정도 됐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저희한테 연락했어요. 이 돈을 돌려주고 싶다고, 일부라도 갚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받기로 했어요. 비록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돌려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돈을 가져왔어요. 아들을 통해서 전달했죠. 저는 그 돈을 다시 손주 교육비 통장에 넣었어요. 5천만 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1,500만 원이라도 다시 모을 수 있게 됐죠. 며느리가 나머지 돈도 갚겠다고 약속했대요.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아들이 전했어요.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언제 다 갚을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책임지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죠. 직장 동료 소개로 좋은 사람 만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혼자서 손주를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돈을 갚고 있었죠. 약속대로요.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후회하고 있겠구나, 힘들게 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정은 안 했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손주는 가끔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이 데려와서 저희한테 보여줬죠. 손주가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어요. 저는 손주 교육비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이번엔 더 안전하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곳에 보관하면서요. 며느리한테 당한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명품 중독에 빠져서 손주 교육비 5천만 원을 다 써버렸던 그 사건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고 배신감도 컸었죠. 하지만 결국 바로잡았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을 통해 벌을 받게 하고 이혼까지 시켰으니까요. 며느리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한순간에 허영심 때문에 SNS에서 인기를 얻고 싶어서 명품을 펑펑 사댔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은 허영심에 빠지면 판단력을 잃는다는 것, 돈 문제는 정말 무섭다는 것,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검소하고 착했죠. 하지만 SNS를 시작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허영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명품을 사기 시작했고 점점 중독이 돼버린 거죠. 결국 남의 돈까지 손을 댔고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손주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손주를 위해 계속 교육비를 모을 거예요. 나중에 손주가 크면 이 돈으로 공부 잘 시킬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아들은 지금 새로운 사람과 잘 만나고 있어요. 1년 정도 연애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검소하고 착하고 SNS도 안 하고 명품에도 관심 없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말하길 곧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응원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여전히 돈을 갚고 있어요.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오고 있죠. 아직 많이 남았지만 천천히라도 갚을 거라고 믿어요. 며느리도 이번 일로 정신 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명품에 손대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고 싶어요. 2년이 지났어요. 아들이 새 사람과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결혼식이었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다시 가정을 꾸리게 돼서요. 새 며느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검소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허영심이 없어요. 명품에도 관심 없고 SNS도 안 해요. 저는 정말 만족해요. 이번엔 진짜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요. 아들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새 아내와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요. 과거의 일은 다 지나갔고 아들도 다시 행복해졌으니까요. 전 며느리는 여전히 돈을 갚고 있어요. 이제 반 정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더 걸리겠지만 끝까지 갚을 거라고 믿어요. 며느리도 많이 변했다고 들었어요. 쇼핑 중독 치료를 받고 이제는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SNS도 다 지웠대요. 손주도 잘 키우고 있다고 해요. 저는 가끔 손주를 봐요. 아들이 데려오면 하루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죠. 손주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한대요. 저는 손주
교육비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지금은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며느리가 갚아준 돈이랑 제가 다시 모은 돈을 합쳐서요. 앞으로도 계속 모을 거예요. 손주가 대학 갈 때 이 돈으로 학비 내줄 거예요. 그게 제 목표예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잘 해결됐어요. 며느리는 벌을 받았고 아들은 다시 행복해졌고 저희 가족도 평화를 되찾았으니까요. 며느리에게 배운 교훈이 있어요. 허영심은 사람을 망친다는 것, SNS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것, 명품 중독은 정말 무섭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새 며느리가 그런 길로 빠지지 않게 잘 지켜볼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3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새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하나 생겼죠. 귀여운 남자아기예요. 저는 또 손주가 생겨서 정말 기뻐요. 이번 손주는 처음부터 저희랑 함께 자라고 있어서 더 애착이 가요. 새 며느리는 정말 좋아요. 전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돼요. 명품에 관심도 없고 검소하게 살아요. 아이도 정성껏 키우고 시부모한테도 잘해요. 저는 정말 만족해요. 이런 며느리를 만나게 돼서요. 전 며느리는 계속 돈을 갚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만 더 있으면 5천만 원 전부 갚는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약속을 지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갚았으니까요. 전 며느리는 많이 변했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명품에 전혀 관심 없고 검소하게 살고 있대요. 손주도 잘 키우고 있고요. 재혼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손주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대요. 저는 가끔 손주를 만나요. 아들이 데려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죠. 손주는 이제 많이 컸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죠.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많대요. 저는 손주가 잘 자라는 걸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이혼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손주 교육비는 이제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며느리가 갚아준 돈이랑 제가 계속 모은 돈을 합쳐서요. 앞으로 몇 년 더 모으면 다시 5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럼 손주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며느리는 처음엔 정말 괜찮았거든요. 검소하고 착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허영심이 많았고 명품에 집착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해요. 두 번째는 SNS의 위험성이에요. 며느리가 SNS에 빠지면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명품을 사기 시작했고 점점 중독이 됐죠. SNS는 사람의 허영심을 자극해요. 조심해야 해요. 세 번째는 돈 문제의 중요성이에요. 돈 문제는 정말 무서워요. 가족도 망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잖아요. 결국 모든 걸 잃었고요. 돈은 신중하게 다뤄야 해요. 네 번째는 중독의 무서움이에요. 쇼핑 중독은 정말 위험해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며느리처럼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중독 증상이 보이면
바로 치료 받아야 해요. 다섯 번째는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가족이었지만 남의 돈을 훔쳤어요. 그건 명백한 범죄죠.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 돼요.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요. 저는 이런 교훈들을 앞으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새 며느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지켜볼 거예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들은 새 가정을 꾸렸고 저는 손주들 돌보는 재미로 살아요. 첫째 손주도 잘 자라고 있고 둘째 손주는 아직 어리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새 며느리는 정말 좋은 엄마예요. 아이들을 정성껏 키우고 저희한테도 잘해요. 명품에 관심도 없고 검소하게 살아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며느리를 만나게 돼서요. 전 며느리와는 이제 연락도 없어요. 돈 다 갚고 나면 완전히 남남이 될 거예요. 그게 좋아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만 손주는 계속 만날 거예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손주를 사랑해주는 거니까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며느리의 명품 중독, 5천만 원 도난 사건, 경찰 신고, 재판, 이혼까지요.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잘 해결됐어요. 며느리는 벌을 받았고 돈도 돌려받고 있고 아들은 다시 행복해졌으니까요. 저는 이제 미래만 봐요.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손주들 잘 키우고 아들 새 가정 잘 지켜보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 거예요. 며느리에게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허영심, SNS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새 며느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게 잘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도 그런 가치관을 갖지 않게 올바르게 가르칠 거예요. 명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고 거칠애보다 중요한 건 진실한 삶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들이 웃고 있고 며느리가 착하고 손주들이 건강하고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어요. 힘들었지만 극복했고 더 강해졌으니까요. 전 며느리는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한순간에 허영심 때문에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동정하지 않아요.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저는 제 가족만 생각할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만요. 그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손주 교육비는 계속 모을 거예요. 다시 5천만 원 채울 때까지 열심히 모을 거예요. 그리고 손주가 대학 갈 때 이 돈으로 등록금 내주고 공부 잘하라고 응원할 거예요.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며느리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줬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이 교훈들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을 거예요.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게 우리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가족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계속 행복할 거라고, 영원히요.
며느리의 명품 중독 사건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요.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 인생사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